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 반응이 뜨겁습니다. 고려 거란 전쟁 2차 전쟁이 지금 끝나가죠. 고려 거란 전쟁의 1차 전쟁 영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외교 단판로 강동 6주를 확보하고 실제로 고려 거란 전쟁 2차 전쟁과 3차 전쟁에서 이 강동 6주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었던 서희였던 반면에 이 고려 거란 전쟁의 2차 전쟁의 영웅들은 굳이 꼽자면 양규, 지체문, 하공진 이 세 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현종이 피난을 가면서 지체문이 현종의 호위 장군 역할을 하고 하공진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어찌 보면 이 전쟁을 끝내는 나름 전략적 외교 정책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 두 인물을 다뤄야 하지만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양규 장군이 전사했단 말이죠. 넷플릭스를 통해 이 영상이 해외에 전파를 타면서 유럽인들, 미국인들이 그 양규 장군의 마지막 장면에 눈물을 흘립니다. 감동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도 이렇게 숨어있지만 알고 들여다보면 정말 존경하고 멋있고 회자되어야 될 인물들이 많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양규 장군 이야기를 2년, 3년 전부터 그렇게 강조했습니다만 더군다나 이 정근대 시대에는요, 뛰어난 장수 한 명의 그 능력치와 그 다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있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그 나라 역사가 바뀐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이순신 장군과 황진 장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게 처음 등장할 때부터 멋있고 정말 올바른 분은 죽을 때까지 멋있다. 양규가 그렇고 고려 말에 김경선이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양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미리 좀 던지고 가면 양규와 김숙흥 등등의 이 1700 별동들을 이끌었던, 엄밀히 따지면 양규가 1700을 이끌었고 김숙흥이 몇백 정도 이끌었을 것 같으니 저는 2000이 넘었다라고 봅니다만, 그 2000명도 우리가 이름 모를 무명 용사들이잖아요. 그들을 흥화진의 늑대들이라 부릅니다. 양규와 김숙흥을 믿고 그들과 함께 나라 조국 고려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흥화진의 늑대들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강의 시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고려 거란 전쟁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전쟁 경과를 설명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는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앞부분 이야기는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서경을 공격하고 있었던 요나라, 이 요나라가 실제로 곽주와 영주와 숙주까지 점령한 상태였죠. 그런데 흥화진에서 실제로 거란의 40만 병력을 막아섰던 양규가 자신을 따르는 별동대를 이끌고 무로대를 통과하여 곽주성을 다시 탈환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경에 있는 요나라 성종 입장에서는, 야율융서 입장에서는 아니 어찌 보면 자신들의 전진기지이자 보급로였던 곽주를 털려버리니까 길이 막힌 상태 아니야. 그럼 요나라에게 주어진 길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군대를 후방으로 돌려서 양규를 다시 진압할 것인가. 그러나 이거는 전쟁 기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니면 압록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얼음이 풀리는 순간 태강로가 막힐 수 있으니 그냥 제가 우리나라 고려인데 정벌란 표현을 써서 미안하지만 요나라 입장에서는 고려 정복을 포기하고 정벌을 포기하고 그냥 회군한다.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요나라 황제였던 성종이 직접 전장에 참전했던 최초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 황제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자존심이라도 세우자는 취지로 당시 요나라 성종 야율융서와 소비압은 고려 수도 개경이라도 점령합시다 라고 하면서 고려 수도 개경을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경도 점령하지 못한 채 개경을 공격하니 이제 고려 현종은 음력으로 계산을 할게요. 양력으로 제가 돌려서 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어려워지더라고요. 12월 28일 날 고려 개경을 비우고 몽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10년 겨울에 고려 거란 2차 전쟁이 시작이 됐고, 이제 1011년 넘어서는 음력으로 설날에 1월 1일 날 이것들이 개경을 점령해요. 그런데 개경을 점령하고 며칠 후에 한 1월 3일 정도에 고려 현종이 하공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뭐냐, 개경에서 군대를 풀고 물러가서 요나라로 돌아가면 고려 왕인 내가 요나라 수도까지 가서 황제 네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항복을 맹세하겠다, 친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경을 점령했지만 후방 보급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고 개경 남쪽의 고려 지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요나라 황제 야율 용서나 서배합 입장에서는 그래도 고려 정도 되는 나라의 왕이 직접 거란 요나라 수도까지 와서 꿇어 엎드린다면 이게 거란의 자존심이 충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회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1월 11일 날 개경에서 회군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개경에 머물렀다는 거죠. 자, 개경에서 회군할 때 이들이 서경에 일단 거란 입장에서는 서경을 점령하지 못했잖아요. 고려 군대가 주둔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경을 우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숙주와 영주를 거쳐서 이쪽 군대들과 함께 회군을 하겠죠. 회군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육주는 다 살아있잖아. 서희가 개척했던 강동 육주, 그리고 여기는 서북면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 지금 고려 거란 전쟁 2차 전쟁을 들여다볼 때 동북면 도순검사 탁사정은 도망가 버렸고 지체문은 지금 왕으로 호위하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고 발해 유민을 끌었던 대도수는 지금 요나라 군대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이 동북면에서 거란 요나라 군대를 요격할 만한 고려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좀 우회해서 돌아갔던 것 같지만 숙주와 영주 군대와 함께 철군해야 되니까 다시 서쪽으로 붙었는데 지금까지 흥화진, 통주, 곽주를 거쳐서 남진을 했던 거란군은 오히려 귀주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귀주를 당시 구주라고도 불렀습니다. 고려 거란 3차 침략에서 바로 이 귀주에서 강감차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귀주 대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월 10일 날 개경을 떠났으면 한 6, 7일 만에 지금 귀주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주에 그냥 지금 현재로 치면 한 중대장 대위 정도 됐던 무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김숙흥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병력을 이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김숙흥이 여기 구주에서 거란군이 협곡을 지날 때 돌을 굴러 떨어뜨리고 활을 쏘아가지고 협곡에 갇혀있는 1만을 작살냅니다. 1만의 거란군을 작살냅니다.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 구주성의 전투부터 양규와 김숙흥이 만나서 함께 전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솔직히 이거는 이제 김숙흥의 승리입니다. 그럼 이때 양규는 이 서북면을 책임지는 도승 검사죠. 그럼 양규의 제가 지난 시간에 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흥화질에서 뭘 했더라? 수성 능력을 보여줬더라. 곽주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뭘 보여줬더라? 공성 능력을 보여줬더라. 이제는 기병 겔라전 능력을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흥화진에서 700병력과 함께 무로대를 뚫고 나와서 실제로 통주성에서 1000명의 병력을 다 합쳤는데 아마 이들이 1700의 철기병일 확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월 18일 무렵에 아마 지금 이 곽주성이나 서경 이쪽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양규가 아니 1월 18일경에 갑자기 무로대를 공격을 합니다. 이 무로대는 실은 흥화진에 이 병력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던 거란에 20만 병력이 있었고 이걸 실제로 양규가 돌파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무로대에 아마 20만 병력까지는 좀 오바일 거다. 거란의 전체 병력이 40만이라는 것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20만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무로대를 공격해서 여러분 거란군 2천을 죽입니다. 2천을 죽인과 동시에 제가 이거 외우려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포로를 3,000명을 구해냅니다. 3,000을 구해냅니다. 포로. 대단한 역할을 했죠. 무로대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로대를 공격했던 양규가 하루 만에 이수에 나타납니다. 이 이수에서 여기 구주에 있었던 김숙훈과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수 지역에서 다시 거란군을 공격하니 거란군이 이 성령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까지 쫓아가지고 이 이수에서 성령까지 쫓는 과정에서 3번의 전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2,500을 전사시킵니다. 그리고 또 포로를 1,000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이게 멋있는 게요. 아니 최전방에서 흥화진에서 40만 대군을 수성전을 전개했고 적의 보급 기지였던 곽주성을 뚫어버려서 공성 능력까지, 그래서 완전히 전쟁의 양상을 바꾼 게 양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적이에요. 더군다나 고려 왕이 항복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적입니다. 이거 굳이 거란군을 공격하지 않아도 양규는 충분히 전쟁 영웅일 수 있고 또 양규를 따르는 병사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농사지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적을 공격하는 양귀와 그 1700의 흥화진의 늑대들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중요한 건 이 거란군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했지만 제대로 된 성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아니 안주와 숙주에서 다 철군했으니까 돌아가는데 얘네들은요 전리품은 제대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라 성종 야율 용서 입장에서도 그 거란족이 유목 생활하고 있다가 유목이 끝나가는 겨울철에 실무렵에 불러들어서 이 개고생시키면서 전쟁을 시켰는데 전리품 챙겨라. 그럼 당시 최고의 전리품이 뭔가요? 아니 고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찰에서 문화재들 뭐 빼앗는 것일 수도 있고 귀족이나 왕족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놀이구나 장신구나 뭐 작이나 이런 것들 빼앗을 수도 있는 거지만 진짜 큰 전리품 뭐냐고. 유목하는 거란 입장에서는, 중국과 전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인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포로를 잡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고려인들을 어떻게 양규나 흥화진의 늑대들이 그냥 두고 볼 수 있냐고. 두고 볼 수 없잖아요. 그 포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목숨 바쳐서 고려인들을 구하는, 그리고 고려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란 황제를 요격하는 행위를 지금 양규와 흥화지의 늑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로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면서 훗날 거란 고려 3차 침략 때도 이들이 농사를 짓고 이들이 군복을 입고 이들이 그 적개심을 가지고 양규를 생각하면서 싸웠던 걸 생각하면 진짜 이 포로를 구했던 건 정말 놀라운 거다. 그리고 3일 뒤에 양규와 김숙흥은 여리참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1000병력을 죽입니다. 이거 죽였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포로를 또 1000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주에서 김숙흥이 협곡에서 1만 병력을 죽였다는 건 거란족이, 이게 어찌 보면 고려 거란 전쟁의 가장 큰 승리라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겠습니다만, 양규가 했던 전투들을 보면 무로대, 이후에서 성령전투, 여리참 전투에서는 전부 다 포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양규는 의도적으로 그냥 퇴각하는 거란의 병사들보다도 고려인 포로들과 함께 퇴각하는 그 거란 군대를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규 병력이 1700인데 죽인 숫자가 2000이고 죽인 숫자가 2500이고 또 1000명을 죽이고 다 합쳐서 실제로 구주에서 김숙흥이 죽인 거란군까지 합치면 16,500명을 죽이거든요. 아니 양규와 김숙흥 병력을 다 합쳐봐야 2000 살짝 넘을 정도, 김숙흥이 몇백 있었을 테니까. 근데 물론 철기병이었겠죠. 엄청난 승리죠. 그리고 이렇게 포로를 구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양규가, 아니 그러면 당시 양규는 거란 요나라 성종 입장에서 완전 눈에 가시지. 자신이 침략이었던 서북면의 최고 지휘자가 양규인데, 고려군의 지휘자가 양규인데 흥화진에서 자신을 막았고, 그래서 병력 20만을 그 양규를 못 빠져나오게 하려고 무로대에 묶어놨으나 그걸 뚫고 나와가지고 보국기지였던 곽주를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이래저래 그냥 자존심만 회복하자고 개경가에 점령했다가 보급로가 막히니까 퇴각하는 그 요나라 성종 입장에서는 그 양규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군대가 나눠져서 퇴각하고 있는 거란군을 요격하면서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전리품 고려인 포로들을 다 해방을 시키고 있으니,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요나라 황제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 1700의 병력이 양규와 함께 목숨을 걸고 황제의 군대에 돌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분명히 황제의 번진과 맞섰다는 기록은 분명히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3만 병력이라고 했지만 제가 3만이라는 숫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3만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란 황제의 번진 대병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양규가 진짜 거란 황제와 마주보면서 싸웠고, 그 양규를 거란의 황제가 사로잡아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고 그랬을까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최정의 병력을 만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 요나라 성종 입장에서 돌아버리겠는데, 저 양규라는 사람 때문에 이 고려 정복이 실패했어. 양규 제가 포로들을 전부 다 고려인 포로들 전리품들을 해방시키고 있어. 양규 제가 지금 죽이는 거란군의 숫자가 너무 많아. 저 양규 제를 살려놓고 가면 이거 후환이 돼. 그러니까 양규만큼 무조건 죽여라.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양규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고려인 포로들을 끌고 가는 거란 군들 중에 상당수가 보병이었고 그 보병을 그 1700에 소수로 공격해가지고 아니 우리 아군보다 더 많은 숫자를 막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3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양규를 잡아라 라고 하면서 연하 성종이 따로 명령을 내렸을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최소 1만 이상의 거란 체정의 기병들이 양규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팠을 것이다. 그게 애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투 과정을 보면 무로드에서 이수 성령 전투가 하루 차이거든요. 하루 차이입니다. 그리고 쫓아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고 성령에서 여리참이 하루예요. 근데 여리참에서 애전까지는 6일, 7일 정도의 시간 격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 양규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을까? 저도 참 궁금하고, 아마 이때부터 여리참에서 승리할 때부터 양규가 거란의 대병력에 포위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솔직히 여기가 애전이 정확하게 애전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기록적으로 애전이라는 지명이 여기 있고 이 지역에서 실제로 양규 장군이 죽었다라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애전을 여기로 봅니다. 그럼 이게 애전이면 이쪽을 향해서 구주를 향해서 지금 고려로 돌아가고 있는 요나라 황제의 보주까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본대랑은 좀 거리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양규가 요나라 황제를 직접 만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애전 쪽에서 함정을 파고 기다렸던 요나라 거란 최정예 기병 1만 이상의 병력이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양규는 다시 한번 애전에서 1천 거란 병력을 또 죽입니다. 그러나 그 거란의 최대 정예 기병에게 포위당한 것 같습니다. 그 포위당하는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양규가 충분히 도망을 칠 수도 있었다. 이거 고려다. 그리고 지형지물은 우리가 더 잘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규가 싸웠던 건 포로들이 도망간 시간을 벌었을 거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냥 산에서 그냥 흩어져 가지고 제 한 몸 살려고 했으면 양규 장군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포로들 이렇게 해방시켰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벌어주지 않으면 포로들이 산에 들어가 숨을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 다시 거란군에게 또 포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란의 그 최정예 병력과 마지막까지 정말 싸워서 이 애전에서 전사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실제로 양규 장군이 진짜 그렇게 화를 고슴도치처럼 맞고 돌아가셨냐. 보통 그런 장면이 유명한 게 삼국지의 태사자라는 인물이 상당히 유명하죠. 근데 진짜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양규 장군이 돌아가시고 당시 전쟁을 함께 경험했던 현종이 양규를 어마어마하게 우대하는데 현종의 아들이 죄송합니다. 태해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덕종과 정종이 있고 그 다음 문종까지 현종의 아들인데 이 문종 때 최대 전성기를 구가하거든요. 그 문종이 양규와 김숙흥의 초상화를 공신각에 모셔놓으면서 기록을 남겼는데 화를 맞고, 그러니까 부하들 다 죽고 양규가 처절하게 잘 싸우니 감히 거란 병력도 양규 근처로 다가올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양규에게 화를 쏘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고슴도치처럼 진짜 그렇게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게릴라전에 우리 역사상 정말 진수를 보여준 여기 최고의 공성 능력과 최고의 수성 능력과 최고의 게릴라 능력을 보여준 이런 장수가 우리 역사에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양규를 고려 역사를 통틀어서 4대 장수라고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시다가 드라마의 힘 역시 대단하다. 이제 전 국민이 양규를 다 안다. 곧 양규 영화까지 이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멋있는 장수 양규가 죽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양규 혼자만 죽지 않았습니다. 양규를 따르는 1700의 그 최정의 고려 철기병이 다 같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양규와 김숙흥과 이 최정예 1700 그리고 김숙흥의 부하들까지 2천이 넘는 병력의 이 전사는 3만의 포로를 구해냄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우리 강토를 짓밟고 돌아가는 외적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어찌 보면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의 마음을 또 역시 양규, 물론 양규가 훨씬 더 이순신 장군보다 선조이긴 합니다만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고려의 자존심을 지켰다. 그리고 이는 훗날 8년 후 고려 거란 3차 전쟁, 거란의 3차 침략 때 고려가 압도적으로 거란의 침략에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왕은 현종입니다. 현종이 선수 교서를 지어 양규 부인 홍씨에게 하사하여 이르기를, 양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대 남편 양규는 재능 있는 장군으로서 지략을 갖추었고 겸하여 정치 방법도 알고 있었다. 항상 송주과 같은 절개를 지키다가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다하였고 그 충정은 비길 데가 없을 정도로 밤낮으로 헌신하였다. 지난번 북쪽 국경에 전쟁이 일어나자 중군에서 용맹을 떨치며 군사들을 지휘하니 그 위세로 전쟁에서 이겼고 원수들을 추격하여 사로잡아 있는 힘을 다해 나라의 강역을 안정시켰다. 멋있죠? 한 번 칼을 뽑으면 많이 다투어 도망가고 육군의 활을 당기면 모든 군대가 항복하였으니 이로써 성과 진이 보존될 수 있었으며 군사들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져 여러 차례 승리하는데 불행하게도 전사하였도다. 뛰어난 공을 항상 기억하며 이미 훈작과 간직을 올렸으나 다시 전공에 보답할 생각이 간절하므로, 이게 선조와 고려 현종의, 조선 선조와 고려 현종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전쟁 공신을 대하는 현종의 이 올바른 자세, 생각이 간절함으로 더욱 넉넉히 베풀고자 한다. 해마다 그대에게, 그러니까 양규 부인에게 벼백석을 하사하되 평생토록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나 현종이 이 양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고려에서 전쟁 공신 중에 최고 공신은 사만공신입니다. 이 사만공신이라는 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개국 공신들을 사만공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만 후 벽산공신이라고 해서 사만공신 이후에 그들과 같은 공신으로 인정받는 딱 3명이 고려 역사에 딱 3명 있습니다. 3명. 이 중에 두경승은 무신정권인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것도 무력백 이음이라고 쌍벽을 이뤘던,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고, 그 2명이 바로 양규와 김숙훈입니다. 고려 500년 역사상 개국한 이후에 최고의 전쟁 공신은 양규와 김숙훈이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양규 장군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역사에 양규가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